네, 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22일은요,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현물 거래에 사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이른바 비트코인 피자데이인데요. 전 세계 비트코이너들이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피자를 먹으면서 기념을 했다고 합니다. 또 지난주에는 비트코인의 최대 축제입니다. 비트코인 2023이 열렸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고 또 업계 유명인들의 발언 중에 주목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또 앞으로의 흐름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샌드뱅크 백훈종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5월 20일 저도 피자는 먹었거든요. 근데 이날이 비트코인 피자데이인지는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5월 18일에는 또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3이 있었는데 어떤 행사입니까? 비트코인 컨퍼런스라고도 불리우는 행사인데 이 비트코인만을 위한 네. 컨퍼런스 행사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크립토 관련된 행사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컨센시스라는 행사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라고 하는 KBW가 대표적인 행사입니다. 네. 매년 열리는 행사들인데 비트코인 컨퍼런스는 다른 모든 알트코인들은 제쳐놓고 비트코인 하나만 주제로 가지고 컨퍼런스를 열고 전 세계의 많은 이제 비트코인 투자자들 및 관련 기업 관계자들 또는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모여서 네. 이 축하를 하고 그 다음에 담론을 나누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행사가 이렇게 큰 행사가 있는지 몰랐는데 여기에 또 직접 참여를 하셨잖아요. 비트코인 시세는 지난해 지속적인 하락 후에 현재는 큰 폭의 등락 없이 진행 중인데 행사장의 우선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행사장 분위기는 굉장히 뜨거웠어요. 일단은 지금 미국에서 알트코인들이 좀 증권성 이슈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몇 달 전에 열린 컨센시스라고 하는 행사에서는 알트코인들의 어떤 투자를 종용하거나 아니면은 추천하는 이런 발언 같은 것들이 많이 좀 없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조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비트코인은 안전함으로 좀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가 더 부각돼서 나왔다고 하는데 네. 그런 분위기를 마치 이어가듯이 이번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도 비트코인은 유일하게 증권성이 없는 자산으로서 미국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투자 자산으로 쓰일 수 있다. 네. 이런 이제 아젠다가 주요했고요. 인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입장객이 3만 5천 명이었다고 하는데 3일 동안 네. 이번 행사는 이제 주최 측 추산으로 12,000명으로 공식 집계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절반 넘게 줄어든 거긴 한데 역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2021년 전고점 대비해서 네. 아직도 반토막 수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심리를 좀 반영을 하는 것 같긴 하지만 비트코인 컨퍼런스 행사장 자체의 열기는 굉장히 뜨거웠고 또 이제 볼거리도 많았고 네. 되게 재미있는 행사들도 많았습니다. 네, 볼거리와 행사들이 많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이번 행사에서 독특한 퍼포먼스가 화제가 됐습니다. 이게 종이돈의 시대는 끝났다. 지폐가 담겨있는 관이 등장을 했고요. 장례식과 비슷하게 또 거행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좀 보면서 아직 종이 지폐와 종원을 구원할 때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들으면서 우리 계속해서 저 지갑에도 아직 5만 원권 갖고 있고 결혼식 갈 때도 종이봉투 갖고 가잖아요. 근데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종이돈은 기본적으로 다 비트코인 대비해서 영원에 수렴할 거다라는 네. 의미를 담은 퍼포먼스였어요. 이제 정도의 차이 또는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네.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그런 이제 개도국들 화폐는 우리가 지금도 잘 알다시피 가치가 굉장히 빨리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앵커님 말씀하신 그런 관 장례식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네. 이 미국 달러화의 어떤 종말을 고하는 그런 퍼포먼스였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은 굉장히 많이 등락을 하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미국 달러화 대비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 네. 이제 반대로 말하면 미국 달러화의 가치는 비트코인 대비해서 계속해서 내려갈 거다. 이게 종이돈의 어쩌면 운명일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행사 첫날 아예 아침부터 이런 그냥 퍼포먼스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미국인들이 정말 이 퍼포먼스에 진심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거는 네. 정말 제대로 그 운구차, 긴 오. 운구차를 가져와서 네. 거기에서 관을 진짜로 내린 다음에 그거를 심각한 표정을 한 사람들이
이 들쳐매고 행사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말씀만 들어도 특이한 퍼포먼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행사에서 행사 티켓이나 뭐 기념품 사는 거 모두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했다고 하는데 직접 해보셨습니까? 그렇죠. 행사장 안에 이 바자회 코너라는 게 있었는데요. 네. 이 비트코인 관련된 굿즈를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자신의 물건을 파는 그런 코너였어요. 네.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았고 대표적으로 이제 교육용 도서 같은 것들, 특히 아이들을 위한 아주 쉬운 금융교육 도서 같은 것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을 이제 개인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개인 지갑들도 많았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결제해서 구매할 수 있었고요. 또 그 행사장 안에 푸드코트가 있었거든요. 푸드코트에는 뭐 일식부터 해서 쿠바, 마이애미가 이제 쿠바 음식이 유명한 걸로 굉장히 네네. 유명합니다. 그런 다양한 음식들을 다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해먹을 수 있었어요. 비트코인만 가지고 있어도 행사장에서 모든 것들을 다 사서 이렇게 구매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결제를 경험하기엔 뭐 그만한 더할 나위 없는 경험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저는 이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으로 뭐 결제를 해본 적도 없겠죠. 그래서 궁금한 게 속도가 빠른지 또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좀 생각이 나십니까? 비트코인 결제가 굉장히 느리다는 사람들이 네. 이제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비트코인은 블록 하나가 생성되는데 10분이 걸린다는 게 일반적인 통념이거든요. 10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특히 비트코인 결제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은 네. 길게는 뭐 1시간, 2시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옛날 얘기고요. 비트코인 메인넷이라고 비트코인 그 온체인에서 오롯이 결제를 진행할 때는 그렇게 돼요. 네.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의 이제 온체인 위에 세컨드 레이어라고 해서 2층 기술이 올라가 있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불리우는데 이름처럼 번개처럼 빠르게 한다 비트코인 네. 결제를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결제를 도와주는 그런 뭐 페이먼트 솔루션 앱들 같은 네. 것들은 다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술을 써요. 그래서 비자 카드, 마스터 카드보다도 더 빠르게 비트코인 진짜요? 결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현지에서는 마이애미에서는 아이벡스라고 하는 네. 결제 솔루션 앱이 그 행사 주최 측과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서 모든 결제를 담당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식당에 가면 그 행사장에 있는 푸드코트에 있는 그 부스에 가면 아이벡스 QR 코드가 붙은 그 판때기가 이렇게 다 붙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해당 QR 코드로 읽기만 하면은 네. 바로 이제 그 음식값을 계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 또는 포스기에 직접 그걸 입력할 수도 네.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상점에 가면 포스기가 다 있잖아요. 근데 아마 뭐 지금 비트코인 결제가 되는 포스기는 없을 텐데 네. 미국에서는 이미 포스기 안에 비트코인 결제를 위한 QR 코드가 뜨게 하는 것들이 이미 네. 다 내장이 돼 있는 포스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런 방법으로 결제도 가능했어요. 네. 그러니까 포스기가 있고 거기 안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자연스럽게 결제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화폐가 결제 수단의 가치를 가지려면 가격이 좀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비트코인 하면은 좀 아직은 안정성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비트코인 가격은 굉장히 변동성이 크죠. 그래서 화폐로 기능할 때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고 장애물이다라는 이제 얘기가 많죠. 네. 네, 당연히 맞는 말이고 저도 동의하는데요. 네. 일단은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비트코인의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오기 위한 하나의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지 않고 급격하게 오르거나 급격하게 내리지 않으면 네. 사람들의 이목을 관심을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네. 이게 뭐 실체도 없고 사실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그게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락하는 어떤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화폐로 기능하려면은 저렇게 급등락을 하는 자산이 화폐로 기능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네.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이제 현지에서 그 비트코인 마이애미 행사장에서 네. 비트코인 결제를 받는 곳들이 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좋은데요.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받아서 그냥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받는 즉시 그게 달러로 환전돼서 자기 뱅크 어카운트로 꽂히는 구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벡스라고 하는 앱이 해주는 게 바로 그런 역할인 거죠. 네. 아이벡스는 고객이 비트코인을
아이벡스의 네. 그 상점 주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벡스 어카운트로 비트코인을 받게 해주고요. 그 비트코인이 상점 주인의 어카운트로 들어옴과 동시에 그 당시 시가로 비트코인을 US 달러로 환전을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 등락에 굉장히 최소화 시켜주는 거죠. 이 상점 주인을. 그러니까 상점 주인 입장에선 선택할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을 받아서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달러로 바로 환전해서 가지고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말고 네. 비트코인 네트워크, 우리가 비자나 마스터카드도 네트워크잖아요. 네. 결제 네트워크. 비트코인 네트워크로서 쓰인 거고 비트코인 자산은 그 매개체로 쓰인 거지 어떤 결제 수단 자체라고 볼 수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역할이 단순히 그냥 종이 돈을 대체한다라고 네.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종이 돈이라는 것도 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네. 한국은행이 만들고 시중은행을 통해서 퍼져나가죠. 비트코인은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비트코인 네트워크만 있으면 가능한 거죠. 단지 그거를 그 원화나 달러로 바꿔주는 앱의 역할만 있으면은 네. 그냥 그 어디서나 전 세계 어디서나 바로 즉시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네. 결제 수단으로 쓰이기 상당히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업계 유명인들의 인터뷰와 관련된 내용도 좀 살펴볼 텐데 직접 또 다녀오셨고 인터뷰도 직접 하셨다면서요. 우선은 맥스 카이저가 비트코인이 22만 달러에 도달할 거다 이런 전망을 유지한 사람입니다. 우선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맥스 카이저, 이제 비트코이너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2011년부터 비트코인 사라고 조언을 했던 분이에요. 2009년에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세상에 등장을 했거든요. 네. 2008년에 이제 백서가 등장을 했고. 네. 근데 그때 2011년에 비트코인의 존재를 알았을 정도니까 얼마나 강성한 비트코인 예찬론자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유튜브에 맥스 카이저를 찾아보면 네. 10년 전, 11년 전 영상이 막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연컨대. 저도 2017년에 처음 알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업계에서는 굉장히 이제 잔뼈가 굵은 전통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조언을 저한테 많이 해줬어요. 네. 한국은 이제 아무래도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강하잖아요. 네. 그래도 원화 가치는 우리나라가 수출을 잘 하는 국가다 보니까 뭐 이런 뭐 아르헨티나나 이런 국가들보다는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잘 유지가 되죠.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계속해서 그 원화를 들고 있는 사람들의 부를 삭감시키는 똑같은 종이 돈일 뿐이다. 네. 즉 피앗 커런시, 법정화폐는 언젠가는 비트코인 대비해서 가치가 0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비트코인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알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줬고 우리나라가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보다는 사람들의 관심도가 이 암호화폐에 많이 쏠려 있는 게 현실이에요. 네, 맞아요. 비트코인 외 나머지 암호화폐라고 우리가 구분을 한번 해보면 나머지 암호화폐는 투기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물론 비트코인도 그렇긴 합니다만 다만 비트코인을 좀 더 잘 공부하고 한국 사람들도 관심 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한다라는 게 맥스 카이저님의 말씀이셨어요. 알겠습니다. 또 한 명 눈여겨봐야 할 사람이 샘슨 모우. 그는 비트코인은 지금이 저점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이 부분과 인터뷰하실 때는 어떤 부분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정말 뭐 시원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네. 제가 그냥 한번 떠봤는데 비트코인 가격 지금 저점인 것 같냐. 근데 지금 저점이라고. 근데 이제 뭐 투자 조언을 드리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만 이런 거죠. 이제 비트코인은 4년에 한 번씩 반감기가 와요. 그리고 그 다음 반감기가 내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옵니다. 네. 반감기라는 거는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을 한번 생각해 보면 금도 누구나 금의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우리 인간들한테 안전자산의 지위를 획득한 거거든요. 네. 비트코인은 이게 수학 공식으로 정해져 있어서 누구도 인위적으로 그 공급량을 늘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공급량이 증가하는 속도가 4년에 한 번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급량이 줄어들면 수요가 증가하는 한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네. 그거를 이제 샘슨 모우도 얘기를 한 거고요. 비트코인의 수요는 이제 이 샘슨 모우는 개도국들 정부를 돌아다니면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비트코인의 어떤 어덥션, 네. 도입을 추진하는 인물로 유명해요. 지금도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이런 중남미 국가들을 돌아다니면서 뭐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역할은 엘살바도르라는 국가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네, 채택했잖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다른 이제
빈곤 국가들도 그렇게 하는 걸 이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의 수요가 늘겠죠, 당연히. 법정화폐로 쓰이니까. 그러면은 내년에 반감기가 와서 공급이 줄어들면 네. 수요가 늘었을 때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바텀을 찍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트위터 창업자 잭도 씨는 탈중앙 SNS 노스트를 개발해 비트코인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관심이 모아졌고요. 한때 비트코이너 사이에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영웅이었는데 이 두 분이 각기 다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 관련해서 그렇게 크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없어요. 도지코인, 네. 도지파더로 유명하죠. 근데 이제 잭도 씨는 완전히 비트코인에만 몰입하는 사람이고요. 네. 트위터 창업자이자 CEO로 한동안 그 직을 유지하다가 네. 2021년인가에 아마 트위터 CEO직을 사임하고 블록이라는 현재 CEO로 있는 회사 업무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블록이라는 회사는 캐시앱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의 카카오페이 같은 결제 앱입니다. 네. 근데 이 캐시앱을 비트코인 결제를 가능하게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 결제나 아니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위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개발을 할 수 있는 네. 인프라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걸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 노스트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탈중앙 SNS, 노스트르라고 하는 탈중앙 SNS도 잭도 씨가 만든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만든 트위터가 네. 이 의견을 검열하는 걸로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탈중앙화된 SNS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네. 지금 블루스카이라는 앱을 만들고 있는데 노스트르라는 게 먼저 나와가지고 인기를 끄니까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해준 거죠. 그래서 잭도 씨도 원래 트위터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던 사람이었는데 네. 이제 트위터 활동을 거의 안 하고 그 노스트르에서만 하루에 막 50개씩 포스팅을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만 요즘 살고 있는 걸 보면 네. 굉장히 빠져 있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또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관심이 또 달라지고 흐름도 달라질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나아갈지 전망해 볼 수가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네. 계속해서 이런 잭도 씨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더 탈중앙성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갈 거예요. 네. 일론 머스크는 아직까지 탈중앙성을 주장하고 강화하는 쪽으로는 크게 의견을 내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자신이 내세우는 가치가 좀 더 AI나 아니면은 네. 이런 인공지능 그리고 뭐 로켓 이런 첨단 기술에 맞춰져 있고 잭도 씨는 아주 탈중앙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 개인의 의견, 개인의 주권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비트코인을 통해서 발현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그쪽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커져 나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2024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죠. 민주당 경선 출마를 선언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비트코인 지지 발언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민주당 의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경선에서 겨루게 될 텐데 네. 현재 이제 뭐 그 지지율 측면에서는 한 2위, 3위 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당선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은 건 사실인데 문제는 이 사람이 69세고 네. 연세가 굉장히 많으심에도 비트코이너들한테 어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와서 그 현장에서 네.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떤 대선 공약이냐? 미국이 너무 심하게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서 전 세계에서 헤게모니를 지금 놓치고 있다. 네. 그러므로 자기가 그거를 완화하겠다. 자기가 미국을 다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프렌들리한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비트코인을 자유롭게 노드를 운영할 수 있게 한다거나 비트코인 개인 지갑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거를 그냥 지갑에 돈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유롭게 하겠다거나 네. 이 개인의 자유를 신장하는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그게 일반적으로 민주당의 가치는 아니거든요. 네. 거의 뭐 공화당의 가치인데 이분은 제가 방금 잭도 씨 얘기를 했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주권, 개인의 가치, 어떤 개인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측면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해야만 한다라는 거를 굉장히 설파를 하시더라고요. 네. 가장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거는 역시 금융주권이지 않습니까? 그죠? 돈이라는 게 오로지 저의 결정에 의해서만 가격이나 가치가 결정되면 참 좋잖아요.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치인데 네. 이분은 그걸 정확하게 간파를 하셨고 그래서 종이돈보다는 비트코인이 앞으로는 더 미국인들한테 더 유용할 거다. 네. 그러므로 자신은 그거를 미국인들이 쓰기 좋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설파를 하셔서 현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기립박수가 터져 나오고 네.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굉장히 좀 지지를 받았을 것 같은데 현재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뭐 자신의 트위터에 가상화폐 투자자를 위해서 투입되는 세금이 180억 달러에 달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세금을 지출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해서 암호화폐 과세를 추진하는 그런 정책을 미뤄왔어요. 네. 그래서 비단 바이든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의 관료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상원, 하원 의원들도 뭐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1년 전에도 네. 그 비트코인 노드 채굴자들에게 중과세를 하겠다 또는 노드 운영자들 또는 그런 사람들을 브로커로 정의해서 마치 이제 주식 거래를 브로커 중간에서 이렇게 중개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기듯이 비트코인 노드들한테 그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실 어불성설의 발언을 했었는데 네.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과세 측면에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이용해 볼까. 근데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같은 정치인들이 그래서 이제 어떤 풍선 효과로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과세 측면에서 이용할 게 아니라 미국인들의 금융 주권을 신장시키는 차원에서 이용을 해주면은 더 많은 득표를 할 수 있고 더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을 텐데 네. 바이든 대통령이 왜 그럴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미국이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지금 상황은 어떻게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아쉽죠. 우리나라도 물론 비슷하지만 네. 홍콩이 대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암호화폐 관련된 규제를 많이 완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너도나도 홍콩의 법인을 차리겠다고 몰려들고 있거든요. 또는 이제 두바이 또는 이제 동유럽에 있는 그 폴란드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규제 친화적인 국가들로 유명합니다. 네. 그런 국가들은 따로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아도 기업들이 알아서 찾아가서 거기에 법인을 세워줘요. 그리고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만들어내죠. 근데 미국이 원래 그런 IT 혁신으로서 항상 이제 교두보 역할을 했었는데 네. 지금 이렇게 강경하게 규제를 하고 세금을 매기다 보니까 그 위치를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위치를 저는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뭐 다른 국가들에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아직도 IT 쪽에서 특히 IT와 금융이 가장 강국이잖아요. 네.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이쪽에서 자유롭게 쓰일 수 있고 기업들이 많이 터져 나와야 그 혁신이 가장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비트코인 과세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비트코인 결제가 더욱더 확산이 되려면 이 과세 측면에서도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우리나라 뭐 국회의원도 알트코인 투자로 인한 그 이슈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올해부터 이제 가상자산 계좌가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거는 규제 이제 측면인데 한 측면인데 네. 해외 계좌를 어떤 특정 금액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신고하는 거는 원래 있던 법이고 거기에 가상자산이 들어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네. 가상자산을 그동안 왜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냐면 네.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금융자산을 넘어서 약간 화폐로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모든 각국 정부가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 가상자산을 화폐로 인정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죠. 네. 그러면은 이제 과세 측면에서도 약간 화폐에 누가 과세를 하나요? 그냥 화폐를 가지고 있는 거는 전혀 그죠. 뭐 부유세나 뭐 이런 거를 매길 수 있는 수단이 아니잖아요. 네. 이제 복잡해지는 건데 결국 하지만 모 의원님의 그런 이제 사태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해졌다는 거는 네.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화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네. 해외에 5억 이상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죠. 그 나라의 법이 그렇다면. 네. 그리고 비트코인은 그런 해외의 자산을 은닉하는 용도로 쓰라고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목적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용도로만으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네. 그런 거를 다크코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범죄에 쓰라고 만들어진 그런 네. 코인들. 익명성. 근데 비트코인의 익명성은 선택이지 네. 그렇게 익명성을 강조하는 코인은 아니라는 점 네. 좀 분명히 하고 싶고 그래서 무조건 규제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비트코인으로도 얼마든지 규제를 따를 수 있다. 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현지도 좀 다녀오셨고 이사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비트코인의 흐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시죠. 현재는 지지부진한 횡보장이 이어지고 있죠.
이제 2021년 저처럼 2021년 정고점의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구매하신 분들은 네. 무려 2년 동안 지금 큰 횡보장, 하락장을 겪고 계셔서 많이 좀 마음이 아프실 텐데 네. 물론 관심도 멀어졌을 거예요. 음. 하지만 반드시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네. 지금이 어둡다는 거는 그 동틀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제가 일부러 그런 해외에 나가서 컨퍼런스에 많이 참석하는 이유입니다. 네. 제가 2달 전에는 베트남 다낭에도 다녀왔고 이번에는 미국 마이애미에도 다녀오면서 느낀 거는 네. 가격을 신경 쓰고 있는 사람들만 힘들고 슬프지 비트코인의 가치를 이해하고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는 사람들은 전혀 슬프지가 않다. 네. 오히려 쌀 때 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해서 좋아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은 계속해서 진보하고 있고 비트코인 세상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 점을 반드시 알면은 그 점을 잘 알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샘슨 모어가 얘기했던 지금이 저점이니 네. 한번 고민해봐라라고 하는 포인트 전 동의하거든요. 네. 만약에 비트코인을 정말로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아는 만큼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공부를 또 지금이라도 해야겠죠. 그렇죠. 지금이라도 꼭 공부를 해보고 네. 아는 만큼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지금이 저점이다 이 말을 좀 마음 깊이 좀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샌드뱅크 백훈종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벌써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한 점이나 또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다면요. 연합뉴스 경제TV 유튜브 채널 영상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